네, 한국언론정보학회 특별 세션 AI 포럼 AI의 윤리학 비판적 관점의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은 경북대학교 김상호입니다. 네,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이 세션의 개요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진행하는 이 AI 포럼 AI 윤리학 비판적 관점이라는 이 패널 토론은 지금 현재 언론정보학회에서 진행 중인 AI 포럼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구의 영역과 그다음에 주된 쟁점에 대해서 각자 편하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패널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발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맨 마지막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책을 한 권 만들기 위해서 각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과 연구의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또 다른 패널 선생님들로부터 필요하다면 조언을 얻는 이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내용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선생님들이 의견을 참조하셔서 곧 2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저희들의 연구 진행 상황을 가지고 하는 발표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계명대 김병선 교수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선 교수님. 예, 계명대 김병선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이 언론학 정보학회 지금 조직위원이기도 하고요. 이 AI 포럼에는 조금 늦게 참여를 했지만, 이 포럼의 이 라운드 테이블 구성이나 이런 것들 등등을 이렇게 실무적으로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될지 제가 제일 처음에 할지는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 세션 자체를 라운드 테이블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AI 포럼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책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책을 만드는 부분 중에서 앞부분은 윤리학이라고 하는 AI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가깝고요. 그다음에 다소 그것들을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례들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이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 나누는 부분이 후반부 2부라고 해서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윤리학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저는 윤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윤리학적 관련점들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나중에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니까 각자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조금 더 본질적인 AI 윤리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AI와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렇게 서로 붙을 수 있는 말인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거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빠져나갔을 때 윤리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AI 윤리학, 최근에 이루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대단히 윤리적이지 못하다거나 인공지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거나 이런 식 이야기들을 하면서 AI의 윤리를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 등등의 말들이 많아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종의 AI에 대해서 위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윤리학적인 측면들을 AI에 구현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윤리학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특히나 인공지능 중에서 이루다의 사례를 잠깐 이야기했듯이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AI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구성되어 있는 윤리 자체가 인간의 반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대단히 모호하면서도 대단히
복잡하게 비윤리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쓰는 그 부분을 지금 아이디어를 막 메이킹하는 중인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생각들.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AI에 대해서 예술을 하는 AI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들을 윤리학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아까 첫 번째 말했듯이 AI가 관련된 부분에서 인간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부분과 연관돼 가지고 AI 예술을 할 수 있는 AI가 가능할까? 그리고 그 AI에게 어떠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질문이 예술을 하는 AI가 가능할까가 아니라 AI가 만든 예술을 인간이 향유가 가능할까라는 부분들. 다시 말해 두 개의 슈퍼카가 서로 예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개입들에서 어떤 형태의 담론이나 어떤 형태의 윤리적인 가치 개입들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내용들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조금 요 부분들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I가 학습해서 만든 예술을 향유하는 AI의 폐쇄고리의 이야기들이라든지 혹은 AI와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가치의 위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혹은 감정이입이라든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물들 간의 어떤 그 인터넷 혹은 사물들 간의 소통 사이에서 거기에 개입들, 인간의 개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아주 거칠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AI 대 인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주현과 AI의 노래 대결에서 거기서 판단하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완벽한 노래를 불렀다 때문에 저거는 AI다 등등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간답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AI에 대한 이야기, AI의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취약함 혹은 불안 등등.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논의들을 좀 대단히 좀 거칠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을 정리해서 AI의 불안,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많은 그 철학적인 미학적인 가치들을 AI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 전체가 정리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역시 말이 많아지네요, 그죠? 네.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선생님들 다 말씀하시면 아마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 혹은 공통 동심원을 그리는 주제를 중심으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유영민 선생님 다음 하시고 다 말씀 나누시고 난 뒤에 각자 그동안 발표를 듣는 와중에서 첨언하시거나 제기하실 문제 제기나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한꺼번에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민 선생님. 네. 가나다 순을 믿고 김상민 선생님, 박대민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이슈들을 다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사회자 선생님께서 갑자기 윤리적 고민이 듭니다. 저는 사실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좀 걱정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다루는 뭐 새로운 어떤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테이블에 이렇게 앉긴 했는데 새로운 그런 사상이 뭐가 있을까 좀 이렇게 떠들쳐보고 이래도 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일단은 한 개인으로서 되게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왜 들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저널리즘이나 플랫폼이나 뭐 AI 뭐 로봇이나 스피커 같은 데서 나오는 AI 윤리들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데 AI가 그런 것들을 어기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얘기들이 뭐 불필요하다 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윤리를 이제 제도나 법으로 이제 끌고 가서 우리가 다져왔던 것들이라.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법이나 제도가 AI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이버 같은데 막 요구를 해가지고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해결이 어렵죠. 어떤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몇 대 몇으로 조정해라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동의를 할까? 생각과 가치관과 또 필요가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사상의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윤리학적인 뭔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만 좀 이것저것 좀 떠들쳐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게 등장하면서 윤리에 관한 문제가 어쨌건 우리들한테 좀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윤리라는 키워드를 우리 인간 삶의 어떤 그 고민, 문제거리를 적용해야 되는 지형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의 어떤 그 윤리라는 게 보통은 이제 인간, 우리들 중심으로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겠지? 라는 어떤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토대 위에서 윤리라는 게 고민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보다 좀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이제 넓혀서 이제 어떤 정보적인 측면으로, 즉 윤리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어떤 존재론적인 확장을 이렇게 좀 시도하는 논의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 이번 위원회에서 하는 출간 작업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어떻게 좀 읽어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들을 내놓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가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벌과 보상, 뭐 이런 논리로, 로직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그런 방식의 적용이 계속 이게 그러니까 타당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오늘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효한,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유효하고 타당할 수 있을까를 좀 크리티컬하게 좀 검토를 해서 소개를 하는 작업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 이 정도까지 좀 고민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 주제들이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AI와 인간 간의 거리, 그리고 포섭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고, 여전히 이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 AI에게 윤리라는 범주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적용하면 그 적용의 구체적인 양상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두 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두 분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다 말씀 나누고 종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윤리라고 하는 정확한 그 틀에 맞을지는 뭐 약간 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그 윤리라고 하는 문제에 들어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그 수행성 문제, 그리고 혹은 좀 더 나아가면 통치성의 문제, 크게 봤을 때는 좀 관심이 많은데, 이제 지금 이제 지금 포럼에서 제가 이제 좀 연구해보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이제 주제를 좀 좁혀가지고 인공지능과 얼굴, 인간의 얼굴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주로 이제 뭐 안면 인식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많이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인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인지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내기까지 생성을 해내는가, 그리고 어떻게 판별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윤리적인, 정치적인 뭐 혹은 철학적인 어떤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주제로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글쎄요 아주 너무나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좀 협소하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이 다루는 여러 가지 대상과 사물과 뭐 혹은 이미지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는 아닐까라고 하고 좀 질문을 저도 좀 던져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을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지금 단순하게 인공지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인공지능 플랫폼, 뭐 알고리즘, 뭐 기타 데이터, 빅데이터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자체가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기계적인 시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머신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감시 카메라, CCTV, 뭐 드론, 뭐 인공위성에서 비추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이제 의학 그 기계들 뭐 스캔하는 신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어떤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들이 이제 채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생산되는 이미지들은 인간이 보기 위해서 생산이 되었다면 지금은 꼭 굳이 정말 인간이 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방식으로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 시각적인 이미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뭐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산을 하고 혹은 이제 뭐 창출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만 굳이 그 과정 중에 인간의 어떤 개입이 정말 최소화되는 아까 이제 김병선 선생님께서는 인간이 개입하는 어떤 측면에서의 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인간이 개입할 필요도 없어지고 개입할 수도 없는 어떤 상황 그래서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의 어떤 소통의 데이터로서의 어떤 만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광범위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줄이자면 그 크게 보면은 이제 좀 두 가지 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흔히 안면 인식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주로는 이제 얼굴을 평가하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예측을 하거나 해서 예를 들면 그 우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리즘의 편견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미국 크게 대표적으로 미국 혹은 영국적 그 이용 알고리즘의 이용 방식과 그다음에 중국식 알고리즘의 이용 방식이 좀 두 가지가 되게 상반되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광범위한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그것에 기반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뭐 실시간으로 뭐 어떤 웹이나 SNS 상에서 그 상대방 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상품이나 광고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 뭐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 사람에 맞춰서 이제 뭐 쿠폰을 발행해 준다든지 등등등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상업적인 방식으로 이용된다면 중국식은 조금 더 이제 시민에 대한 어떤 감시와 통제의 차원에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뭐 범죄자를 색출해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들도 심각한 오류들도 있고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계급적인 불평등의 문제. 그러니까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잡히겠죠. 혹은 뭐 인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와 통제가 훨씬 더 치밀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얼굴이 이제 평가된다기보다는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차원일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풀이로 많이들 쓰는 뭐 페이스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한 자기 얼굴을 변형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밌게 해주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새로운 얼굴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얼굴들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의 그 구분을 통해서 좀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고유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이라는 것이 결국 인공지능과 같은 어떤 기계적인 과정에 어떻게 예속되게 되는가 하는 차원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단순히 평가의 대상이 된다거나 판단의 대상이 된다거나 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새로운 얼굴들, 존재하지 않는 얼굴들을 만들어내는 차원에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존재하는 인간의 포섭보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마저도 그 기계적 과정에 포섭시켜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좀 상황까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차원에 아직은 좀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대빈 선생님 말씀까지 듣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어깨에 올라서 아니면 다 차려진 밥상에 이제 숟가락을 하나 얹으면 되는 마지막 순서를 행운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이제 AI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도도 높고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뭐 남의 땅에서 싸우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 쪽으로 땡겨와서 이제 풀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 저는 AI 인공지능을 그냥 대중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 AI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이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의 역사를 결국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대중문화에 대해서 예전에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대중문화는 자본의 이익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우리의 의식을 뭐 오염시키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 물론 있잖아요. 사실은 대중문화가 실제로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되었던 어떤 정치적인 역사도 있는데 근데 이제 쭉 이제 대중문화가 발전을 해오면서 사실 중요한 거는 저희들 그 어떤 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같은 이제 일반적인 대중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어떤 그런 이제 지금 현재 AI의 시대에서는 이제 사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즉 이제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즉 AI에서도 어떤 저항적 독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얘기는 되고 있지 않지만 학계에서 특히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면적으로 논의되고는 있지 않지만 또 언론에서도 또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제 한번 시도입니다. 사실은 그 이제 그러면 그렇다 치면은 이제 또 제 AI에 대한 윤리에 관한 어떤 이제 메타 분석 비슷하게 리터러처 리뷰 관점에서 이제 질적으로 메타 분석을 한 잘 쓴 논문을 또 하나 이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좌절을 또 했는데 그 다른 인문학 역시 선생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이미 이제 쓰셨는데 거기를 보니 실제로 이런 이제 그 AI에 대한 뭐 비판 일단 AI 기업 기술 기업에 대한 어떤 비판이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들을 보면 그 기존에
뭐 윈도우 뭐 들고 뭐 독점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비판이든 뭐 아니면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이든 이런 거하고 틀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AI에서 반복되는 것뿐이죠. 독점 이슈도 있고 어떤 이제 그 편향성 이슈도 있고 뭐 내용이 좀 나쁘다는 이슈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자본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컨텐츠 품질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똑같이 어차피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논문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AI 윤리 담론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그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는 겁니다. IT, 구글 이런데,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유엔이든 뭐 각국 정부든 유럽이든 뭐 우리나라도 아마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곧 뭐 아니면 지금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서 AI 윤리 강령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처럼 거기에다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가 잘 나가니까 아마 그 윤리도 이제 윤리 담론도 거기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윤리 담론도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인문학교 선생님들인데 아마 뭐 더 펀딩이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대항품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대항품행이라는 거는 예전에 카톨릭계가 문제가 있을 때 뭐 기독교가 문제가 막 뭐라고 얘기했을 때 뭐 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혹시 뭐 청중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러면 수도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청렴 결백한 걸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이 AI가 문제다 이루다가 문제다 했을 때 이루다가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버려서 해결해 버리는데 그건 영원히 해결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산업혁명 이런 거 와가지고 그냥 중세가 끝내버리듯이 아예 AI는 아예 논의 자체가 이제 그렇게 중간에서 딱 끊기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이런 류의 사태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의 비판은 좀 이제 말고 아까 역시 대중문화 이제 우리가 비판했던 거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전유하고 어떻게 이제 하는 그런 것들 없을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틱톡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우연히 걸렸는데 이제 트럼프 선거 유세할 때 다들 틱톡을 하시는 이제 Z 세대들 이런 분들이 선거 유세 참석한다고 해놓고 틱톡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한 거죠. 참석한다고 해놓고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폭망. 그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망하는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때 이제 그 흑인 경찰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있을 때 틱톡을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제 활용했다. 즉 뭐냐면 어떤 그 Z 세대는 Z 세대 나름의 어떤 틱톡이니 AI니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 그런 생각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의식을 어떤 실천을 해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어떤 이 Z 세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연령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AI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거든요. AI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인구 통계학적 속성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지위, 개인 심리적 속성이 절대로 그냥 그걸로 추천을 했을 때는 틀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남미의 40대 여성 아줌마 저소득층의 아줌마 분의 취향하고 20대의 한국 남성 뭐의 취향하고 일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 추천했다가 안 되고 요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어떤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제 변한다는 이런 건데 그런다고 봤을 즉 뭐냐면 어떤 프로필을 구성해서 추천하고 이 프로필은 젠더 플루이드 같이 끊임없이 성 정체성이 변하는 사람과 같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래서 보수적이다라고 하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 촛불 시위하러 다 같이 나가는데 AI 추천해서 순간적으로 진보적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이어주는 게 이제 AI다. 이런 프로필 주체들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이런 그 AI가 만드는 정보 통실성과 대항 품행 속에서 그것을 전유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프로필 주체, 이 형식적으로는 AI에서 추천된 주체라는 어떤 동일한 주체가 어떤 그 저항적인 행동을 예전에 대중문화에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그 가능성들이 정보 통치성이 어떤 이제 그 상위에 갖고 있는 어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전체를 어떤 흐트러뜨리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틱톡 또는 아니면 다음 이제 대주주 세션 3번에서 하는 거기에서 오시는 뭐 코드 포 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어떤 이런 새로운 시도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게 없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해서 AI라고 해서 이제 보수적으로만 쓸 수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모두 다 좋은 말씀 주셨고 앞으로 전망이 대충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그래도 조금 테마가 있는 이야기까지 앞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가 예전에는 막연히 출현할 기술적 미래로 생각을 해왔다가 드디어 이제는 기술적 미래가 아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회의 대주제 슬로건을 보면 우리 언론학의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동안 줄기차게 위기 담론을 가지고 했습니다. 언론학의 방송의 위기, 신문의 위기, 언론학의 위기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드디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은 학회, 언론학회, 방송학회 그리고 정보학회 모두 공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든 AI든 이런 신기술을 우리 학문적 영역 내에 그다음에 우리 언론 현상 내에서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전혀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 담론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마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AI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는 것을 고민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위기이긴 하지 않고 AI나 알고리즘과 함께 언론학이 어떤 전환을 갖고 올 것인가 그 전환의 미래와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런 주제들로 세미나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AI와 윤리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전히 해명돼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할 때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이런 갈래 정리이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AI와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AI를 기술적 진보의 확장판으로 보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 설정 문제를 과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수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나타나는 부작용과 인간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문제들을 그 속에서 고민했던 윤리적인 문제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고민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패러다임, 그다음에 작동 원리, 인간과 관계 맺음을 하는 양상 자체가 AI는 다르기 때문에 윤리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기준, 새로운 적용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두 분만 봐도 약간 다르고 박대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기술적인 적용 방식의 윤리적 그 논쟁들, 문제들을 그대로 적용시켜도 얻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상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그 레비나스 윤리학
맨 마지막은 타자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자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른 현재 그 AI 기술의 미래는 과거에 우리 인간의 얼굴을, 타자의 얼굴을 보면서 논했던 윤리학적 범주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점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분도 아직도 지금 뭐 아까 박대민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적용한 그 논문을 봤다고 하시는데 공유를 좀 해주시고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정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게 뭐냐면 기술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접목, 존재론적인 양상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논쟁 중인 사안인데 거기에 AI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논의들이 출범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보는 것 자체가 여러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 자체가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학에서 AI나 알고리즘 분야를 전유해서 언론학적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대민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리가 되어야지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등등 AI를 적용해서 하려는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윤리 현장 같은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뭐 점검이랄까요? 그게 가능해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의 그 이런 철학적인 논의들을 해둬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까 박사님 고민대로 그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아주 큰 방어벽을 치는데 윤리란 이름으로 치놓은 그 방어벽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어떤 커버로 삼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못 잡아내고 비판하는 틀을 못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우리 4분 했는데 이 정도인데 다음 5분인데 또 본격적인 토론은 여러분 미리 우리 포럼 선생님들께서 다 공유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격적인 이런 토론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고 방학이 끝나고 우리가 그때 9월 정도 생각하고 있었죠. 9월 정도가 되면 각자 선생님께서 정리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속적으로 아마 기획 세미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그때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면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전개된 내용, 그다음에 발전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미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앞부분은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음 선생님들 모시고 준비할 동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특별 세션 AI의 윤리학 비판적 관점 두 번째 인공지능 윤리와 윤리의 문화, 담론, 이데올로기 그리고 제도 그리고 사실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AI가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탐색 속에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아마 지금 말씀 주실 선생님들의 주제는 모아져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결국 이 구체적인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세션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 AI와 인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없이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슷한 얘기들도 오가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또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유경환 선생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또 이번에도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쭉 말씀을 듣고 앞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짧은 내용들에 어쩌면 뭐 프로포절 같은 내용이죠. 이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9월달 이후에 전개되는 연속 세미나에서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한 내용과 토론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경환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예, 전북대학교 유경환입니다. 지금 이 세션은 저희가
저술을 기획하는 하나의 큰 이제 저술 출판의 각 챕터들을 이제 선생님께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저술 출판 지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확정이 되기를 좀 희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가속과 충돌이라는 가속주의 개념을 좀 이 미디어 분야의 이 인공지능 이 시대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해보고 좀 탐구를 해보자는 게 이제 저의 기획인데 그 가속주의라는 게 조금 이제 낯서실 수도 있어서 그 이제 조금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그 파괴적 혁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나 운영 시스템을 극단으로 이제 스피드업을 해서 그것을 시스템을 바꿔버리거나 아예 파괴해버리거나 이제 이런 그 경향성과 흐름을 이제 가속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속주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사실 이런 경향들이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술이 그 기술 자체로만 가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문제는 이제 사회 제도 제반 영역들의 침투해서 이 그 시스템 자체를 이제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운동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일단 가치의 문제가 있고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 더 급진적으로 이제 몰아붙일 것이냐 하는 이 처리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두 개가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는 이 스피드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사실 동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니고 속도는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는 문제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 이 가속이라는 거는 누가 추동하느냐라는 문제랑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바람직한 것을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근데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이제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 윤리적인 딜레마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를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윤리,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때 필요한 윤리가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기계 자체에 적용을 해야 되는 윤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가 정말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 주체로서 그러니까 이 원래 인격이 없던 것에 이제 인격을 부여하게 되고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이제 윤리들이 이제 제가 볼 때 기계 윤리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가속주의도 사실은 그 두 가지의 경향을 동시에 포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게 어차피 사람들의 관계 맺음의 영역에 그러니까 그 좀 뿌리 깊게 있었던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윤리에 좀 가까운 그런 제 개인적인 관심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혹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려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하나의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그 초기의 목적은 블록체인은 기존의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 붕괴와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과 대안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사실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화폐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기존 화폐 체계를 붕괴하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목표인데, 이게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블록체인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암호화폐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행위자들이 페이스북이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고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속주의의 행위자가 주체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있었던 가치가 상당히 바뀌게 돼 버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와 기존의 행위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필요한 윤리가 다시 리셋이 돼야 되는 그런 환경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하나 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술이 적용되는 모든 이 환경들이 대체로 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가속과 충돌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속주의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회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를 잡으면 뭐 노래방이든 뭐 강의실이든 뭐 짧게 한다고 하신 분이 제일 오래 하더라고요. 네, 이정현 선생님 다음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앞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조금 윤리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면 저는 오히려 그 윤리의 담론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저의 지금 현재 관심사고 이 연구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선 인공지능 담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덧붙여서 뚜렷하게 담론적인 탐구 없이 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시대적 이상처럼 생겨난 우리가 가야 돼야 하는 어떤 뭔가 지향점 같이 시대적 이상으로 비판적으로 뚜렷하게 담론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내외에서도 굉장히 좀 자명한 사실인데 특히 국내에서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지금 코로나19가 되면서 대면 접촉이 뭔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사람과 접촉하는 것, 뭐 사람에게과 일을 하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어떤 공포의 대상 같은 것들이 되면서 잠재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윤리적 담론이 정착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막 조금씩 각 나라별로 이루어졌던 기술들부터 일단은 개발하고 적용해보자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뭐 미국, 중국 특히 많이 나타났고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뭐 디지털 뉴딜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각 학교와 기업 간의 산업혁명을 맺어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발자를 뭐 개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담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막 기술부터 개발하고 적용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고 그게 코로나19가 부분적으로 정당화를 하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빠르게나마 적응을 하면서 그 김성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인공지능, 뭐 언론의 위기, 뭐 이렇게 위기 담론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더 급하니까 뭔가 부분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이 막 적용부터 개발부터 됐을 때 인공지능이 생산하거나 혹은 재생산하는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 배제, 차별을 저희가 끊임없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안면인식 인공지능이 흑인 여성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도 자체가 CCTV로 이렇게 국가의 어떤 반발하는 인자를 색출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루다의 사례도 있었고요. 뭔가 무분별하게 윤리적인 담론 없이 경험 먼저 하면서 뒤늦게 편견, 배제, 차별을 생산하기도 하고 데이터에서 존재하던 게 재생산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뒤늦게 경험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뒤늦게 알고리즘을 수정하기도 하고 뒤늦게 알고리즘을 추가하기도 하고 가장 흔하고 극단적인 케이스는 그냥 폐기해버리는 거죠. 이루다
닫겠습니다. 뭐 이루다 뭐 다른 서비스 이거 안면 인식 당분간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고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강령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담론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제 관심사로 부분에서 가장 다루고 싶은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인간 중심 인공지능 윤리 강령 그냥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앞서 저희가 계속 상의를 했듯이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냥 인간 중심 인공지능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제정하면서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인공지능과 윤리적으로 관계 맺도록 그저 장려를 하는 차원으로 지금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담론이 한편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어떤 낙관적인 미래 4차 산업혁명이 기술 결정론적 담론을 좀 부분적으로 보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러면서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장려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라는 것을 과학기술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인간 중심은 인공지능이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담론적으로 결합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인간은 인간처럼 행동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끝없는 실험과 사건의 과학기술사 속에서 인간을 분석하고 패턴으로 이렇게 분할시키고 분석하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 중심 윤리 담론을 뒤늦게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비판적으로 매체사를 살펴보면서 드러내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 개발의 과학기술사를 살펴보면서 이 과학기술사가 사실은 이런 편견, 배제, 차별을 양상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의 현재 모습을 이루게 된 사회적 조건이 됐다는 부분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의 역사는 많이 좀 다루어져 있죠. 이렇게 제가 썼던 것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쓰면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 사이버네틱스, 튜링 테스트, 뭐 매맥스나 폰 노이먼 컴퓨터 이런 식의 기술의 역사 속에서 인공지능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모든 역사 그 매체사의 중심을 살펴보면서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 개발에 치중해온 역사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것의 의미 또는 인간의 의미를 까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인공지능 개발의 과학 기술사에 대한 비판적 탐구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인공지능이 무작정 유통되고 인간 중심 인공지능도 뭔가 좋은 것처럼 그렇지 인간 중심 돼야지 하면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담론을 조금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런 인공지능의 과학 기술사의 인공지능 윤리가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 윤리가 어떤 균열을 내고 어떤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혹시 다룰 수 있다면 혹은 다른 분들이 다뤄줬으면 하는 분이 말씀하셨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 혹은 누군가 포스트 휴먼을 다루어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뭔가 연결이 되어도 좋을 것 같지만 저의 우선 초점이 되는 거는 매체사 속에서 담론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정현 선생님 모범생이세요. 거의 발제 수준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 오셔가지고 부담이 많으시겠습니다, 뒤에 분들. 네, 지금 그 말씀하셨지만 그 자꾸 인간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모두에도 우리 인간 규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그 우리가 윤리를 하고 있는데 윤리하면 역시 이 독보적으로 윤리적인 내용을 했던 사람이 칸트 아니겠습니까? 그 칸트마저도 인간의 범주에 여자를 포함시키는 거에 주저했습니다. 칸트 계몽사상의 아버지 인권을 개념을 정초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여자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투표를 한다는 것은 애한테 그 불가에 애를 내보는 거 유사한 행위다. 엄청나게 실망스럽죠. 윤리학의 아빠인데 아버지가 그런 정도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 그 문제였는데 인간의 범주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범주를 우리 어디까지 설정할 거냐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게다가 이 AI까지 결합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니
우리가 논의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 그 내용도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범위도 넓고 해서 범위가 넓으면 한편으로는 뭐 어떤 얘기도 실론처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는 분들이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를 왜 했나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서 적잖이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훌륭하신 선생님들 모셨으니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아마 조금 손에 잡히는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성민규 선생님 계속해 주시죠. 우리 성민규 선생님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약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다고 미리 고지를 주셨는데 우리 성민규 선생님은 평소에 너무 제정신이시기 때문에 약으로 인해서 약간 몽롱해야지 인간적인 발표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아닌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울산과학기술원 성민규라고 합니다. 너무 모범적인 앞서 그 발표를 제가 들어서 저도 좀 어떻게 정리를 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포스트 휴먼 언급을 잠깐 하셔가지고 그 제가 이제 저희 학과 안에서 작은 연구 클러스터를 하나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주제가 이제 포스트 휴먼인데 몇 주 전에 카이스트 인문사학부의 다니엘 마르틴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의 포스트 휴먼 담론에 관한 발표를 들었는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뭐냐면 일본의 로봇, AI 혹은 뭐 그걸 이제 통칭해서 최근의 용어로 포스트 휴먼이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모든 로봇이 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또 특히 감정적인 사랑과 관련된 그런 어떤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혹은 곧 성취한다고 믿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니엘 마르틴 교수님의 주장은 아니었고 제가 이제 그 발표를 보다가 느낀 건데 아마 이제 그게 AI 연구가 궁극적으로 처해 있는 가장 기술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싶고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AI 연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AI를 연구하는 이공계 과학자 공학자들이 아니라 뭐 인문사회 과학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과학 공학 연구가 추구하는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사회가 좀 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서 이해하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얘기인데 뭐 제 개인사는 아니고 제가 이제 있는 곳이 과학기술원이다 보니까 지금 4개 과학기술원이 있고 1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있습니다. 포스텍이라고 하죠. 네, 그 모든 대학에 AI 중점 대학원이 설립이 됐어요. 저희도 이제 중점 대학원이 설립이 됐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저도 그 대학원에 같이 이제 한 다리를 건너서 나도 한번 같이 배우면서 참여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리젝 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들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뭐 AI를 직접 설계하고 코딩하고 이런 컴퓨터 공학자는 아니지만 기술과 관련한 어떤 그 사회 역사 문화적인 의미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 과학기술원마다 인문사회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럴까 좀 안타깝다.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 그리고 어떤 발전의 포커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공식적으로 들었던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그런 거여서 이제 그런 얘기 역시도 사회적으로 AI나 포스트 휴먼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포럼에서 관심 있는 것은 기술과 정치 경제학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술과 정치 경제학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어떤 산업론적 접근에 대한 대안이라던가 혹은 뭔가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는 데는 어떤 음모론적 혹은 도구론적 어떤 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제 인간을 이렇게 예속화시키기 위해서 AI를 개발한다던가 혹은 어떤 그 인간의 노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AI를 도입한다던가 이런 논의,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반과학 담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제 관심은 이제 그런 데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논의는 AI를 논의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AI를 실제로 이제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학자, 공학자들도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특정한 기술이 창안되고 개발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그것이 어떤 지배적인 하나의 우리 삶의 양식으로 안착되는 데는 분명히 정치 경제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논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좀 더 정치 경제학 논의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와 관한 겁니다. 뭐 AI가 반드시 신자유주의와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잘 아시다시피 1950년대부터 시작했고 1950년대부터 그럼 신자유주의가 논의가 없었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1950년대부터도 신자유주의 논의는 있어 왔지만 이제 그런 역사적인 논의가 아니라 현재 지금 AI를 지금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산업론적 접근과 어떤 그 지배적인 공적 담론이 기술의 성장과 기술의 공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제약하는 측면이 너무나 많다. 저는 그 중심에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치경제학적인 기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존 문헌들을 좀 봤을 때 한국에서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기술과 연관돼서 많이 논의가 되었다가 한때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 이제 저변이 확대가 됐고요. 양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그 범위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연관성을 두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이제 뭐 신자유주의를 언급은 하는 연구들도 당연히 있고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저는 신자유주의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철학과 사상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확산 그리고 그것이 공적 담론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분석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AI를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 역시도 저 사람이 지원했다 그러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이런 쉽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당성을 찾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을 AI 인공지능 대학원에 뒀다가는 행정적으로 지원 어떻게 하고 협업은 어떻게 하며 연구 논문은 어떻게 같이 쓰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학에서 교육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사회적으로 기술과 어떤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요소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연관이 없다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AI와 정치 경제학,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의 철학 사상적 어떤 궤적을 같이 연관시켜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과학기술어는 빡세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대학교 AI 중점 연구센터에서 그 기술 철학하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같이 좀 하자고. 그래서 아니 다른 데서도 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코멘트하는 분들을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아주 오리지널하게 과학한다는 사람들은 인문사회 하는 사람들,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하면 오히려 손실이다. 속도에 아까 말한 속도주의에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자체의 점검도 아마 지금 우리 한국에서 AI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인하는 중요한 좌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영길 선생님.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최영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제가 지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준비가 훨씬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되게 좀 브로드하면서 피상적인 수준의 아이디어만 좀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AI 알고리즘에 더 좀 중심이 이야기를 할 텐데 사회적 실천 주체로서 개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정치 사회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행위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능할까라는 것에 좀 관심이 좀 있고요. 이 논의를 위해서 사실 뭐 저희 저널리즘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공론장 안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말씀 주신 철학 윤리적인 측면의 논의가 물론 제가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기초가 되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의 논의에는 중심은 테마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브로드한 아이디어는 이제 이런 건데요. 일단 여러 AI에 기반한 이 테크놀로지 중에 부작용들, 아까 이루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런 거 보면 사회적인 지배적인 어떤 헤게모니 작동 틀 안에서의 어떤 복제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 여자의 차별, 그 다음에 인종적인 차별, 즉 어떤 파워의 어떤 복제적인 측면이 있는데 AI가 이제 자동적인 어떤 프로세스에서 자기 교육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또 복제 수준 이상의 것들이 자기 것을 생산해내는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론장에 또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의 공론장의 특징은 우파 파퓰리스트적인 공론장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우파 파퓰리스트 정당과 그리고 제가 메타 미디어라고 이제 이 글에서 쓸 미디어와 같이 연합한 담론 연합체죠. 이 우파 파퓰리스트적인 담론 연합체를 구성해서 한국 사회 공론장들을 지배하려고 한 헤게모니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라고 하는 개인들이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선별된 내가 과잉 대표되는 방식으로 어떤 권력들을 생산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AI의 방식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선별적인 개인 그리고 개인 속에서도 특정한 부분을 과잉 대표시키는 방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에서는 정치의 기존 헤게모니 방식과 AI 방식이 중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AI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 문제가 엊그저께 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묻고 네이버 카카오에서 답변하는데 느낀 것은 절대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걸 다시 확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답변은 정치적 질문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공론장 내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메타미디어죠. 우리가 지금 우파 파퓰리스트 공론장을 지배하는 한국의 메타미디어들이 사실은 전 네이버 카카오는 알파 미디어의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다. 저기 알파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생태계에서 가장 우두머리적인 어떤 그런 것인데 이 메타미디어도 알파 미디어의 상호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어떤 기존 헤게모니를 유지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알파 미디어는 그러한 우파 파퓰리스트든 좌파 파퓰리스트든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모종의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파퓰리스트적인 담론연합체가 구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노출되는 많은 어떤 뉴스 기사들 그리고 보도들 이런 것들이 이전에 보수 우파 미디어들이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훨씬 저질이고요. 훨씬 선정적이고 훨씬 파퓰리스트한 기사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아갈 어떠한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메타미디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고 알파 미디어에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속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선별적으로 채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특정한 모습이 과잉 대표됨으로써 그런 것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탐색을 해보고 다시 좀 근대적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공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북한대학원에 있는 최석진입니다. 저는 그 맨 처음에 기획서 낼 때 제목을 자동화된 노동의 윤리라는 걸로 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동화된 물결들은 막 계속 있었는데 요즘 이제 새롭게 AI라고 얘기되어지는 자동화 물결 속에서 어떠한 노동 관계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가를 봄으로 해서 그 안에서 윤리를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걸로 좀 차원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때문인데 첫 번째 나와의 관계에서는 지식 생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기반은 제가 2년, 3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 배달앱 노동에 대한 현장 연구였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나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던 질문은 뭐였냐면 그 팬데믹 때 이제 그 특정한 배달앱 기업에서 AI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숙련 노동자였던 사람들이 자동화된 노동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말을 했냐면 몸은 편한데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식 생산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앞에서 앞 세션에서 발표를 할 때 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식 생산에 대한 문제였는데 배달앱에서 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길을 누리고 날씨 속에서 자기 길을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노동 요금 뭐 이런 것들하고 계속 즉흥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지식이에요. 이거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알고리즘이나 이 자동화된 노동의 논의는 이거를 알고리즘화 하겠다. 근데 이 후자의 지식은 다른 방식의 지식 생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숙련 배달 노동자들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즉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지 아니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지식 생산이 AI에서 하는 형태의 지식 생산 형식으로 전환이 될 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나의 길을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되었지만 숙련 노동자들은 그러한 즉흥성을 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의 삶에서 노동이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간다라는 이 감각, 이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만드는 건데 이것들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AI에서는 이 즉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한 채 어떠한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이 없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사회적 관계에서의 윤리 문제는 실제 그 노동과정 변화를 쭉 보다 보면 AI 과정에서 그 아주 다량의 비숙련 노동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노동 그 아주 조그마한 생산수단에 따른 차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화가 이루어지고 적대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바깥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러니까 효율성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에 방해가 되는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떠한 사회와 어떠한 삶을 만들려는 거지? 나의 중심의 효율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제거해야 하는 삶을 만드는 건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AI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그 사회 전체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고 근본적인 인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AI 윤리학 비판적 관점이라는 주제하에 애당초 책을 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출판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9월달 이후에 연속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3회 정도의 연속 세미나로 9월달 이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내용과 토론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 세미나에 앞서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널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시간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본격적인 세미나가 진행되면 꼭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들 그때 들려주시길 바라고 오늘 세미나 패널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